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지인에게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는 것은 진행자의 사명이며 큰 보람입니다. 오늘 소개할 자서전은 나의 슬픈 반생기 챕터 90 송도원 해수욕장에서 아래 환상을 포옹코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원 해수욕장에서 아래 환상을 포옹코는 1962년 7월 30일 사판으로 발행된 나의 슬픈 반생기 217페이지에 수록된 글을 근거로 방송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챕터 90 송도원 해수욕장에서 아래 환상을 포옹코. 여관에 가자니 대낮에 투숙할 수 없어서 송도원 해수욕장에 가기로 했다. 해수욕하기에는 아직도 잃는 편이나 괴양의 불결한 몸을 씻기는 좋은 기회였다. 젊은 청춘들의 로맨스가 짙은 이 송도원은 옛 자취는 없으나 아직도 나의 희망이 창문을 열어주고 있다. 이 쿠차한 세상에 한시라도 모든 것을 잊고 푸른 바다와 끊임없이 쳐밀고 쳐가는 파도치는 해륙이 맞서는 교차점에서 갈매기가 흰 날개를 펴고 자유로운 손을 묘사하며 날아다니는 악 없는 입체경을 볼 때 모름지기 끝없는 꿈을 추구한다. 썩은 괴양이 바다에 씻기우니 상처마저 바다같이 신선해지는 것 같다. 10달 만에 처음 목욕하는 기분이란 울적도 정신도 새로이 신전되고 수가한 영어에 지친 육체도 새롭게 태어나는 것 같이 유쾌해진다. 신진대사의 가뜩한 심정에서 나는 지난날 부르던 바다의 노래에 가지가지를 불러본다. 투명한 시간과 공간에 헤어져 확산하는 나의 노래의 가락을 의식할 때 나는 여기 영흑만 일각에 아직도 살아있는 나의 목숨을 기뻐한다. 나는 소리를 질러본다. 소리쳐봐도 대답이 없는 시간과 공간이지만 시간과 공간은 확실히 내가 여기 있다고 영원에서 영원까지 나를 확인하여 주는 것을 나는 인식하였다. 시간은 내가 던지는 그림자를 이동시켜준다. 그리고 공간은 나의 그림자를 검게 받아들인다. 나는 여기 해식사의 1지점에서 알을 불러본다. 알은 과연 여기에 생환하여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가? 나는 설움에 넘쳐 알과 뜨거운 포옹을 한다. 불꽃 같은 정념의 소나타가 오래같이 퍼붓는다. 생의 환각에 어느덧 바다는 화훈이 짙어간다. 밤이 어두워서야 정거장 앞에 어떤 여관에 투숙하였다. 캄캄한 독방에서 애써 잠을 자려고 하나 잠은 오지 않는다. 전전하며 감옥에 두고 온 알과 아우가 먼 곳에 시베리아 유형을 당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 길손의 밤은 정녕 잠이 오지 않는다. 불행한 가족들 가운데 문둥이인 나만 혼자 남아서 무엇 하라는 것인가? 아버지는 우리 형제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잠오지 않는 밤은 번민이 꼬리를 물고 한없이 발전한다. 밤 새로 2시나 되었을까? 보안소에서 왔다고 조사를 한다. 콩파리, 칠파리 물은 뒤 보안소까지 가자는 것이다. 정말 귀찮은 일이다. 보안소로 갔다. 취조는 무엇 때문에 월남하는가 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꼬치꼬치 파고들며 소지품을 조사한다. 나는 입은 옷마저 조사할까봐 겁이 난다. 참 불안한 일이며 공포에 떨지 않을 수 없다. 하도 검문을 여러 번 당하여 거기에 응하는 것도 익숙하여 언제나 나의 답변은 녹음기를 틀어 놓은 것 같다. 보안소원은 나병수용소가 바로 원산에 있으니 월남할 것 없이 내일이라도 동물을 입원시켜 줄 테니 여기서 밤을 새워주시오 한다. 나는 서슴지 않고 예,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동무, 몸이 피곤하여서 잠을 자야겠으니 미안하지만 잠자리를 마련해 주시오 하고 순종을 표명하였다. 그랬더니 그 보안소원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밖을 손짓하면서 밖에서 자라는 것이다. 나는 나무 아래서 자는 채 하였다. 그러면서 여기를 탈출할 생각을 궁리하였다. 사이렌 소리가 난다. 통행금지 해제 시간이다. 룩샤크를 둘러매고 보안소 뒷문으로 빠져나온다. 그냥 재빠른 걸음으로 남쪽으로 36개 도망을 친다. 아침 8시가 되어서 갈마에 도착하였다. 뛰는 가슴을 누르면서 음식점으로 갔다. 몇 잔의 해장술과 조반을 든든히 먹었다. 기차를 타러 정거장으로 간다. 연천까지의 차표를 사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동무 어디로 갑니까? 하고 나에게 묻는다. 나는 연천까지 간다고 대답한다. 그랬더니 무엇 때문에 갑니까? 한다. 나는 여전히 나의 녹음을 되풀이한다. 그는 행장을 보자는 것이었다. 9시가 지나서 기차는 원산에 도착한다. 두근두근한 고동을 누르면서 기차에 올라탔다. 불안과 공포에 떠는 몸이지만 그래도 여행한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기차가 서광사를 지날 때 연변의 소나무의 껍데기가 모조리 하얗다. 이런 광경이 고산 삼방까지 계속되어 있다. 나는 이상스러워서 옆에 앉은 중늙은이에게 물었더니 이 지방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서 솔껍질을 벗겨서 먹는다는 것이다 라고 챕터 9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청하시면서 혹 이해가지 않는 문장이 있었나요? 아니면 어려운 단어가 있었나요?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관에 가자니 대낮에 투숙할 수 없어서 송도원 해수욕장에 가기로 했다. 해수욕하기에는 아직도 잃는 편이나 괴양의 불결한 몸을 씻기는 좋은 기회였다. 젊은 청춘들의 로맨스가 짙은 이 송도원은 옛자취는 없으나 아직도 나의 희망이 창문을 열어주고 있다. 이 구차한 세상에 한시라도 모든 것을 잊고 푸른 바다와 끊임없이 쳐밀고 쳐가는 파도치는 해륙이 맞서는 교차점에서 갈매기가 흰 날개를 펴고 자유로운 선을 묘사하며 날아다니는 악없는 입체경을 볼 때 모름지기 끝없는 꿈을 추구한다. 썩은 괴양이 바다에 씻겨오니 상처마저 바다같이 신선해지는 것 같다. 10달 만에 처음 목욕하는 기분이란 울적된 정신도 새로이 신전되고 수가와 영어에 지친 육체도 새롭게 태어나는 것 같이 유쾌해진다라고 챕터 90을 열고 있는데요. 원산은 평라선, 평양과 라선과 강원선, 평강에서 원산이 만나는 철도의 분기점의 도시라 할 수 있습니다. 하우는 종점인 원산에 도착하여 남쪽으로 가는 전국행 열차 시간을 알아보니 내일 아침 9시에 출발이라서 대낮에 여관에 들어가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져 가까운 송도원 해수욕장으로 발걸음을 했나 봅니다. 아직 물에 들어가기에는 조금 이르지만 괴양으로 인한 불결함을 씻어낼 기회라고 생각했겠지요. 씻는 것이 무려 열흘도 아니고 10달 만이라니
그 시대상을 읽어볼 수 있는 대목이래요. 확 터진 바다의 넘실대는 파도와 갈매기 떼의 모습만으로도 기분이 상쾌해지며 짠 바닷물로 인한 치료 효과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기분 전환은 확실하게 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투숙이라고 하는 것은 여관이나 호텔 따위의 숙박시설에 들어서 묵음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송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함경남도 원산에 있는 해수욕장을 뜻한다 할 수 있겠고요. 불결한이라고 하는 것은 더럽고 지저분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취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시간적 혹은 공간적으로 지나가거나 있다가 남기고 간 흔적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구차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하지 못하고 답답하고 점스러운 그런 뜻이 되겠고요. 해륙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와 육지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교차점이라고 하는 것은 둘 이상의 사물이 서로 엇갈린 곳을 뜻한다 할 수 있겠고요. 묘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이나 현상 따위를 있는 그대로 언어로 서술하거나 그림으로 그려서 나타냄을 말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입체경이라고 하는 것은 3차원의 공간에서 여러 개의 평면이나 곡면으로 둘러싸여 부피를 가지는 물체의 풍경으로서 주변 경치를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신전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전환하는 것을 뜻하며 여기서는 기분 전환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수가라고 하는 것은 오래된 질병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영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저지른 사람을 가두어 두는 곳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진대사의 가뜰한 심정에서 나는 지난날 부르던 바다의 노래에 가지가지를 불러본다. 투명한 시간과 공간에 헤어져 확산하는 나의 노래의 가락을 의식할 때 나는 여기 영흥만 일각에 아직도 살아있는 나의 목숨을 기뻐한다. 나는 소리를 질러본다. 소리쳐봐도 대답이 없는 시간과 공간이지만 시간과 공간은 확실히 내가 여기 있다고 영원에서 영원까지 나를 확인하여 주는 것을 나는 인식하였다. 시간은 내가 던지는 그림자를 이동시켜준다. 그리고 공간은 나의 그림자를 검게 받아들인다. 나는 여기 해식사의 일지점에서 알을 불러본다. 알은 과연 여기에 생활하여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가? 나는 설움에 넘쳐 알과 뜨거운 포옹을 한다. 불꽃 같은 정념의 소나타가 우레같이 퍼붓는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재다능했던 하우는 가뿐해진 기분으로 즐겨 불렀던 바다 관련 노래들을 불러보았던가 봅니다. 그리고 목청껏 소리쳐 꽉 막힌 가슴을 뚫어나 보네요. 이 분위기에 왜 사랑하는 연인 알이 생각나지 않을까요? 당연히 떠오르고 그리움이 크게 밀려왔겠지요. 곧 달려와 품에 안길 것만 같은 착각에 빠졌던가 봅니다. 그만큼 사랑이 깊다는 증거겠지요. 아마도 지난날의 아름다운 추억들이 소록소록 되살아나지 않았을까 싶네요. 여기서 신진대사라고 하는 것은 생명 유지를 위해 생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물질의 화학 변화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흩어져 퍼짐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영흥만이라고 하는 것은 함경남도 남부 동해안에 있는 만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일각이라고 하는 것은 한 귀퉁이 또는 한 부분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아는 일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식사라고 하는 것은 해안이 파도나 조류에 의하여 침식되는 현상의 역사를 뜻하나 여기서는 자신의 현 시점의 역사를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생환이라고 하는 것은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옴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설움이라고 하는 것은 설움의 비표준으로서
서럽게 느껴지는 마음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포옹이라고 하는 것은 포옹의 비표준으로서 다른 사람을 품에 껴안음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정념이라고 하는 것은 불같이 일어나는 욕정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나타라고 하는 것은 악곡의 한 형식으로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8번 비창 C단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레라고 하는 것은 우레의 비표준으로서 번개가 친 다음에 하늘에 크게 울리는 소리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다음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의 환각에 어느덧 바다는 황혼이 짙어간다. 밤이 어두웠어야 정거장 앞의 어떤 여관에 투숙하였다. 캄캄한 독방에서 애써 잠을 자려고 하나 잠은 오지 않는다. 전전하며 감옥에 두고 온 알과 아우가 먼 곳의 시베리아 유형을 당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 길손의 밤은 정녕 잠이 오지 않는다. 불행한 가족들 가운데 문둥이 나만 혼자 남아서 무엇하라는 것인가? 아버지는 우리 형제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잠오지 않는 밤은 번민이 꼬리를 물고 한없이 발전한다라고 기술하고 있는데요. 뉘엿뉘엿 해가 서산으로 기울자 하우는 정거장 앞 여관을 찾아 들어가 잠을 청했지만 오만 가지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나 봅니다. 자신보다 어린 여자와 딴 살림을 차린 아버지는 아우가 잡혀간 것을 알까? 나의 현 상황을 알고나 있을까? 혹 아우와 알이 시베리아로 추방되지는 않았을까 하는 잡념으로 잠을 세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떵떵거리던 지주 집안에서 공산치하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알거지로 전락한 가정을 생각할 때 얼마나 공산당이 원망스럽고 김일성이 미웠을까요? 여기서 환각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 사물이나 자극이 실체로는 없는데도 마치 그 사물이나 자극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감각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황혼이라고 하는 것은 해가 뉘엿뉘엿하여 어두워질 무렵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전전이라고 하는 것은 누워서 몸을 이리저리 뒤척임을 뜻하는데 한자의 앞뒤가 뒤바뀌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시베리아라고 하는 것은 러시아의 지리적 중앙부 지역의 통칭으로서 대체적으로 우랄산맥 이동, 아무르강 이북까지의 영역으로 치며 캄차카 반도, 축치 반도는 넣는 건지 안 넣는 건지, 즉 극동인지 시베리아인지 모호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추운 기후로 유명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죄인을 멀리 애딴 변경이나 섬에 보내어 가두는 형벌을 이르던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길손이라고 하는 것은 집을 떠나서 여행 중인 사람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정령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 없이 진실하게 라는 뜻이 되겠고요. 번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답답하여 괴로워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 새로 2시나 되었을까? 보안소에서 왔다고 조사를 한다. 콩파리, 칠파리 물은 뒤 보안소까지 가자는 것이다. 정말 귀찮은 일이다. 보안소로 갔다. 취조는 무엇 때문에 월남하는가 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꼬치꼬치 파고들며 소지품을 조사한다. 나는 입은 옷마저 조사할까봐 겁이 난다. 참 불안한 일이며 공포에 떨지 않을 수 없다. 하도 검문을 여러 번 당하여 거기에 응하는 것도 익숙하여 언제나 나의 답변은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 같다. 보안소원은 나병수용소가 바로 원산에 있으니 월남할 것 없이 내일이라도 동물을 입원시켜 줄 테니 여기서 밤을 새워주시오 한다. 나는 서슴지 않고 예,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동무, 몸이 피곤하여서 잠을 자야 하겠으니 미안하지만 잠자리를 마련해 주시오 하고 순종을 표명하였다.
그랬더니 그 보안소원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밖을 손짓하면서 밖에서 자라는 것이다. 나는 나무 아래서 자는 체하였다. 그러면서 여기를 탈출할 생각을 궁리하였다라고 수리하고 있는데요. 새벽 2시쯤에 보안소에서 나와 조사를 한다며 이것저것 묻더니만 보안소로 연행되어 갔더니 무슨 이유로 월남을 하려 하느냐 물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문둥이라서 약을 구하러 가겠다고 했겠지요. 그랬더니 원산에도 나병 수용소가 있다며 밖에서 자고 나면 그곳으로 안내를 하겠다기에 순진한 척 그러마하고 나무 밑에서 자는 척하다가 탈출의 기회를 엿보았던가 봅니다. 멍청하게 당하고만 있을 하운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한에도 1961년부터 1982년까지 숙박업소에 들어가면 숙박계를 써야 했고 이따금 불시에 경찰이 들이닥쳐 조사를 하였는데 그것을 임금이라고 했지요. 여기서 콩파리 7파리라고 하는 것은 함경도의 방언으로 보이며 이러쿵저러쿵 시시콜콜 따져 묻는 말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초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관심과 흥미를 집중시키는 사물의 가장 중요한 점을 뜻한다 할 수 있겠고요. 소지품이라고 하는 것은 지니고 있는 물품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포라고 하는 것은 두렵고 무서움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검문이라고 하는 것은 범법자로 의심이 가는 사람을 조사하고 따져 물음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 특히 윗사람의 말이나 의견 따위에 순순히 따름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표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나 태도를 드러내어 명백히 밝힘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궁리라고 하는 것은 일을 처리하거나 개선하기 위하여 마음속으로 이리저리 따져 깊이 생각함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난다. 통행금지 해제 시간이다. 룩샤크를 둘러매고 보안소 뒷문으로 빠져나온다. 그냥 재빠른 걸음으로 남쪽으로 36개 도망을 친다. 아침 8시가 되어서 갈마에 도착하였다. 뛰는 가슴을 누르면서 음식점으로 갔다. 몇 잔의 해장술과 조발을 든든히 먹었다. 기차를 타러 정거장으로 간다. 연천까지의 차표를 사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동무 어디로 갑니까? 하고 나에게 묻는다. 나는 연천까지 간다고 대답한다. 그랬더니 무엇 때문에 갑니까? 한다. 나는 여전히 나의 녹음을 되풀이한다. 그는 행장을 보자는 것이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통행금지 해제 사이렌이 울리자마자 출행랑을 쳤나 봅니다. 아침 5시쯤 해제됐다면 적어도 3시간은 걸어서 다음 역인 갈마에 도착했나 봅니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음식점에 찾아가 조반과 문능병을 앓으면서도 해장술까지 했나 봅니다. 워낙 술을 좋아하는 하운이기에 병도 병이지만 술기운으로 불안감을 이겨내고자 함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아마도 사복 보안서원이 또 접근했나 봅니다. 참 기구한 운명이며 월남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인지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처럼 정보화 시대에서는 어림도 없는 상황이었겠지요. 여기서 사이렌이라고 하는 것은 사이렌은 원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마녀의 이름이라 일정한 음높이의 소리를 내는 경보장치인 사이렌은 1819년 프랑스의 시 트로라는 발명가가 사이렌이라는 이름을 붙인 데서 비롯되었다고 하네요. 통행금지라고 하는 것은 밤에 허락받지 않은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는 통행금지 제도를 말하는데 1961년부터 야간 통행금지가 해제된 1982년까지의 통상적 통금시간은 자정부터 4시까지였다고 합니다. 36개라고 하는 것은 자치통감 41권 남사의
왕경 직전에 나오는데 형편이 불리할 때는 달아나는 것이 상책이란 말로 뺑소니 치는 일을 이르는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갈마라고 하는 것은 북한 강원도 원산시에 있는 강원선의 철도역이 있는 소도시를 뜻한다 할 수 있겠고요. 해장술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전날 마신 술로 불편한 속을 풀기 위해 식전에 조금 먹는 술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조반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에 끼니로 먹는 밥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연천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도 중앙북단에 위치한 군으로서 동쪽은 포천시, 서쪽은 경기도 장단군, 남쪽은 파주시, 양주시, 동두천시, 북쪽은 강원도 철원군과 황해도 금천군에 접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행장이라고 하는 것은 길을 떠나거나 여행할 때에 사용하는 물건과 차림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가 지나서 기차는 원산에 도착한다. 두근두근한 고동을 누르면서 기차에 올라탔다. 불안과 공포에 떠는 몸이지만 그래도 여행한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기차가 서광사를 지날 때 연변의 소나무의 껍데기가 모조리 하얗다. 이런 광경이 고산 삼방까지 계속되어 있다. 나는 이상스러워서 옆에 앉은 중늙은이에게 물었더니 이 지방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서 솔껍질을 벗겨서 먹는다는 것이다 라고 챕터 90을 마감짓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갈마역에서의 신문은 잘 무마가 되었나 봅니다. 악몽 같은 원산역에 다시 9시에 도착했다니 도망친 후라서 검문이 더 강화되지나 않았을까 염려가 되네요. 그런 가운데도 여행은 즐거웠다고 하는 하운의 배짱도 대단합니다. 서광사 고산 삼방에 이르는 연변으로 소나무 껍질이 벗겨져 있는 참상을 기이하게 여기고 옆자리에 앉은 노인에게 연유를 물으니 먹을 것이 없어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은 것이라고 설명하네요. 보릿고개의 단골 메뉴인 촉은 목피의 목피가 확인되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고동이라고 하는 것은 피의 순환을 위하여 뛰는 심장의 운동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광사라고 하는 것은 함경남도 안변군 설봉산에 있는 절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연변이라고 하는 것은 국경이나 바다, 강, 도로 등을 따라 길게 있다가 있는 지역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산이라고 하는 것은 함경남도 안변군, 지금의 강원도 세포군 신고산면 마을 지명을 뜻한다 할 수 있겠고요. 삼방이라고 하는 것은 함경남도 안변군, 지금의 강원도 세포군 신고산면 삼방리에 있는 마을이며 삼방약수로 유명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생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먹을거리를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솔이라고 하는 것은 소나무과 소나무 속에 속한 식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온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온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온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온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온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 활동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온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온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283화는 하나온 시인의 자서전 나의 슬픈 반생기 챕터 91 보리밭을 헤치며 나무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온 문학관에서는 화면의 사진과 같이 문인의 등용문인 제호 파랑새라는 문학지를 6월 20일경과 12월 20일경
두 차례 발간하고 있습니다. 파랑새 제10지원 문우님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고를 마감짓고 금년 12월 20일 경 출간될 예정입니다. 협조해 주신 문우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